다리를 쓸 수 없으니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연구해서 막 운동하고. 저 박유아는 대체 어떤 관계이신가요? 친누나예요? 친누나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유라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척소손상 여성분은 부부관계가 가능한가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이로그로. 이제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그나마 옷을 좋아했거든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저한테 정직원 제안도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2014년 5월, 그러니까 제가 28살이었고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친구들과 정직원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떴는데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팔을 들려고 하니까 이게 중력을 이길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회진을 돌던 의사 선생님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와, 여러분, 저는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병원에서 거의 2달 동안은 휠체어로 혼자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고요. 2달 지났을 때는 그 침대에서 겨우 휠체어에 혼자 앉아있을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스스로 휠체어를 밀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항상 저를 휠체어를 밀어줘야만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게 제가 수동적인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활 운동을 통해서 팔 힘이 진짜 아주 조금씩 좋아졌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휠체어를 미는 연습을 한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팔에 좀 힘이 생겨서 팔을 이렇게 위쪽으로 뻗을 수 있게 되었었는데, 제가 악력이 너무 약해서 작은 물건조차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요, 혼자서 이렇게 지퍼를 혼자 올릴 수도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칫솔질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칫솔질을 누군가 대신 해준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빼고. 아기 때 빼고. 아기 때 빼고. 그쵸? 네. 근데 그 이 닦을 때 누가 대신 닦아주면 안 시원하거든요. 그렇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거였어요. 손바닥이 이렇게 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칫솔을 대고 그 치료용 테이프로 팅팅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빨 이렇게 닦았어요. 더 열심히 닦어. 그때 혼자 이렇게 칫솔질 했었는데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갔고, 처음으로 제가 힘겹게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손에 상추 쌈을 싸서 제 동생한테 이렇게 입에 넣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념사진도 남겨놨습니다. 저건 쌈이 아니라 진짜 저거부터도 기적이지 사실은. 큰 의미가 있죠 진짜. 채널에서 저는 또 운동하는 영상이 저는 그렇게 참 멋있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퇴원을 하고 처음 집에 갔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혼자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누울 수조차 없었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진짜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려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면 휠체어에서 제 몸을 들어서 침대에 옮기려면
성인 남성 이상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 와, 씨.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 야. 아우, 진짜 미라클이다. 어머, 어머. 팔 실시간으로 커지는 거 보다. 와. 야, 저 턱 어떻게 할 거야? 아, 내려오네. 갑니다. 갑니다. 으쌰. 으쌰. 죄송한데 여기 휠체어를 네. 거기 앉을 수 없. 아 여기 휠체어 지정석이. 저런 애는 자리를 비워놔야 되잖아, 원래. 그렇죠. 저게 이제 접혀요. 저 의자가. 아, 저게 접히는구나. 저게 시간이 대충 봐도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죠? 아 기사님 저 여기서 아 예. 괜히 저는 마음이 급하지, 이제 그러면. 저러면 괜히 막 그러다 다칠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다 마음 급해지시고 와. 아. 네. 진땀병이 느껴지네.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처음에 타면 그 휠체어 전용석에 보통 많이들 앉아 계세요. 그냥 다른 데 앉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거든요. 저는 거기만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버스 기사님이 나오셔서 의자는 이제 접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휠체어를 잘 고정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그거는 또 채워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휠체어를 타면요, 제가 이렇게 안전벨트가 밑에 있는데 손이 닿질 않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손이 불편한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벨트를 멜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갑자기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진짜 크게 그렇죠.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넘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낙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없으신 거니까. 무방비로 완전. 네, 무방비로 그냥 다 그 충격을 흡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안전벨트 같은 거를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아. 좀 궁금한 게 지하철도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도 되게 좁은 경우가 많고 계단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출구가 8개여도 네.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출구는 한 개밖에 없어요. 맞아.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제가 승강장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이제 어떻게든 갈 수는 있죠. 그런데 내려가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위험하다. 여기 봐봐. 저게 좀 칸이 너무. 아, 작은 바퀴가 깰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럼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끼면 끼면 쏠리거나 이제 앞으로. 여기도 좀 위험하다. 보신 것처럼 지하철이랑 이 승강장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이제 제가 승강장 틈을 넘어가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15cm 정도 틈이 있다면 앞바퀴가 빠지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조그마한 턱이 있어서 한 번 힘을 잘못 줬다가는 그 턱에 걸려서 바로 앞으로 거꾸러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또 난관이 있는데요. 이 휠체어 마크가 있는 휠체어 배려석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동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전동 휠체어가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급출발이나 급정거에 좀 무게가 버텨줘요. 근데 저같이 이제 수동 휠체어 탄 사람들은 급정거하면 그냥 바로 뭘 잡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철의 안전벨트는요, 보통 이 지하철 벽면에 손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하철이 우리가 타고 내리는 순간 출발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제가 벨트를 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또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사실 버스보다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이 장애인 화장실에서도 좀 씁쓸한 면이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그러지?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게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아, 쓰레기 도구를 그 청소 도구. 맞아. 그냥. 아, 손잡이에다가 다 저 빨래 같은 걸 널어놨구나. 고무장갑도 있고 책. 그러니까 다용도실처럼 지금 저렇게 해놓은 거잖아. 실제로 이제 장애인 화장실 들어가면요, 이렇게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되거나 그 걸레를 이 손잡이 손잡이에다. 쪽에 걸어놓거나 마치 창고처럼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장애인 화장실도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장애인 화장실 그 넓이가 넓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휠체어 들어가서 휠체어가 이렇게 충분히 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요, 휠체어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이 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만 장애인 화장실이지 실제로는 휠체어를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일부러 막아놓는다기보다는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이 네. 계시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저희가 휠체어를 한번 앉아보고 뭔가 그런 경험 훈련이 있었으면 그런 국민의식이 좀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교육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않나.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도 오늘 이 강의 들은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 가서 보면 눈에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게. 처음에 몰라서 그렇지. 진짜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야.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다치고 나서 알았어요. 예전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제부터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알면 되지. 한국에서 공중 화장실, 또 대중교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노약자를 위해서 양보하세요.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하세요. 이런 문구 많이 보시죠. 네, 익숙한 문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베이터 앞에 그런 문구를 본 시민 5분이 제 앞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분들이 휠체어 탄 저를 보고 저를 위해서 양보를 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하죠. 불편할 것 그 같은데. 사람이 감사한 마음도 있고 있지만 괜히 뭐 괜히 불편한 미안한 마음도 것도 있고. 있고. 맞아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까지 생깁니다. 저한테 양보해 주신 분은 저를 먼저 보냄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몇 초, 다 몇 분이라도 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공용시설 갈 때마다 항상 배려받고 양보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좀 위축이 되겠어요. 그렇죠. 항상 나는 배려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 배려와 양보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오스타를 가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승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5-6분이 그냥 앞에서 나가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있다가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 나다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구나. 선뜻 그냥 나가는 거. 그렇죠. 몸에 그리고 그게 어떤 제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 저한테 어떤 특별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곳에서는 그분들한테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배려와 양보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 바로 매너의 개념으로 매너.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이랑 걸을 때 이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서 걷잖아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것을 우리가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걷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배려와 양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너로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으로 여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이라는 단어에도 좀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이 장애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수식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때 통신에 장애가 맞아요. 있습니다. 아니면 서비스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애라는 단어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네. 이 장애라는 단어에 플러스 사람 인자를 붙여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부정적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단어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말하면서 언어의 지배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그러면은 장애인 말고 다른 대체할 단어가 뭐가 있냐? 그럼 사실 저도 대체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학교 다닐 때도 뭔가 장애라는 말은 뭔가 좀 놀리거나 약간 뭔가 이럴 때 뭔가 좀 사용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 그냥 쉽게 막 결정장애 이런 말도 그냥 쉽게 맞아, 쓰잖아요. 그것도 그래, 그렇죠, 맞아. 그렇죠. 결정장애도 그런- 있네. 그치, 그럼. 서비스에 장애가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립적인 느낌이 나게 특별히 우리가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안 나게끔 사회에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의미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보통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위기를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